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열고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인재영입 경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기상 전 부장판사 등 2명을, 한국당은 탈북 인사인 태영호 전 공사를 영입했습니다.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됐습니다. 국회 전자청원 도입 이후 청원이 성립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미래를 향한 전진 4.0 대표인 이현주 의원과 함께 보수통합 준비 상황과 총선 필승 전략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회 특위 구성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 기자. 네. 아직까지 협상이 진행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4시에 잡혀있던 회동이 늦춰지면서 5시 조금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회동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요. 그동안 여야 원내수석부 대표가 쟁점 사안에 대해 의견 접근은 이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자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시작도 조금 늦게 했군요. 현재 여야가 조율 중인 쟁점은 어떤 겁니까? 네, 먼저 2월 임시국회를 언제 여는지가 쟁점입니다. 여야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검역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번 달 중순쯤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 문제는 어느 당에서 위원장을 맡을지 이견을 보이고 있고 특위 명칭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국당은 우한 폐렴이란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소관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교섭단체로 구성된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 선거 획정 문제도 간단치 않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회동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여야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검역법 개정안 처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2월 국회 의사 일정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검역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검역법 개정안은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반면 한국당의 검역법 개정안은 최근 복지위에 회부됐기 때문에 추가 논의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감염병 대책 특위 명칭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부터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이 있고요. 가장 큰 걸림돌은 선거구 획정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별도 논의기구 구성 제안에 대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관상임위의 역할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일축했는데요. 반면 한국당은 선거구 획정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며 별도 논의기구 구성에 확고한 입장입니다. 한국당의 이 같은 주장은 현재 행안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지난번 선거법 개정안 때처럼 표결로 처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나머지 쟁점 사안 합의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당 대표급의 험지 출마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관위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에게 오늘까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홍 전 대표가 고향이 아닌 양산 출마는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공관위로부터 수도권 출마 요청을 받은 홍준표 전 대표가 고향인 함령이 아닌 양산을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당에서 양산을 출마를 제안할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을은 민주당이 김두관 의원을 전략 공천한 지역으로 두 사람이 맞붙는다면 전직 경남지사 대선 주자급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앞서 공관위는 홍 전 대표에게 강북 출마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서울 출마는 상식에 맞지 않고 명분도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에 따라 주변 지역에 나가라는 것은 백댄서를 하라는 것이라며 정계 은퇴를 하면 했지 그렇게는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험지 출마를 요청받은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고향인 거창 출마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창원 성산 지역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관위가 내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관위는 두 사람이 수도권 험지 출마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며 오늘까지 결정을 내리라고 최후 통첩을 보낸 상황입니다. 수도권 험지 차출론에 반발했던 두 사람이 고향이 아닌 다른 경남 지역 출마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공관위가 내일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한편 민주당 공관위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은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투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억울함이 있지만 자신은 영원한 민주당원이라며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주어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이슈 분석 이소희, 박지영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소희 기자, 그 황교안 대표의 이제 발언이 지금 이제 논란인데 지난 주말에 황 대표가 나왔던 성균관대학교 방문했다가 학교 네. 부근의 떡볶이집에서 네. 80년에 무슨 사태라고 있었죠?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5.18을 지칭했던 거다 역사인식의 문제다. 그게 아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80년도에는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이 전두환 정부의 무력 진압으로 이 광주 시민들의 아픔이 있는 해였기도 한데요. 황 대표가 당시에 이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뉘앙스로 말한 것도 문제지만 일부 보수 진영이 이 5.18 운동에 사용하는 사태라는 표현을 쓴 것도 지금 예. 지적을 당하고 있거든요. 무슨 수식어 자체가 너무 사안을 또 가볍게 본 느낌을 줬죠, 또.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부터 호남 기반 정당들까지 지금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는 황교안 당대표의 삐뚤어진 역사의식을 극명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5.18 피해자 및 유가족, 광주 시민의 상처를 다시 한번 회집어 놓는 반역사적, 반인륜적인 행태입니다. 네, 이에 반해서 황 대표 측은 5.18 민주화 운동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 80년도에 자신의 대학 시절을 회상을 하면서 한 발언이라고 하는데요. 황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아니 80년도에 뭐 내가 몇 학년 4학년 때인가? 네, 뭐 그런 그때의 얘기를 그때의 시점을 생각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 황 대표의 발언, 이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좀 실언이다. 이런 지적은 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호남 민심 잡기에 안 그래도 한국당이 공들이고 있는데 이번 논란을 잘 뛰어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사태라고 불릴 만한 게 5.18 말고 뭐가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서울의 봄부터 시작을 해서 5.18까지 예. 이제 그 부분이 80년도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데 예. 이제 황 대표는 이제 80년도에 자신이 성대에서 이제 공부를 했던 기억을 좀 떠올리면서 실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또 상대 선수인 더불어민주당의 예비 후보 이낙연 전 총리는 종로 표바 따지기에 고삐를 아주 힘주고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낙연 전 총리의 그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겠죠. 그 황교안 대표와 빅매치 성사 이후에 이낙연 총리도 그 언론의 행보를 공개하면서 그 기선 제압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 전 총리 그 종로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유권자와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데요. 그 이틀째 종로 그 삼가역에서 출근길 인사에 이어서 쪽방촌을 찾아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들었고요. 오후엔 평창동을 방문해서 지연되고 있는 미술관 마을 조성 사업과 그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 등 애로사항을 놓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전 총리는 황 대표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서 그 종로 미래 비전을 내놓으면서 정책 대결로 승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 종로 유권자의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 갈지는 이제 선거 전초전인 만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여야의 인재 영입이 이제 막바지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당은 태영호 전 북한 대사관 공사를 영입했습니다. 태공사가
지역구 출마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탈북민으로서 첫 지역구 출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탈북민이 비례대표로 정계를 진출한 사례는 있었는데요. 지역구 출마는 처음입니다. 이 태영호 전 공사는 유권자의 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면서 지역구 출마를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 전 공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재 이 대북 정책에 큰 좌절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마 포부를 밝혔는데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그 누구보다 북한 체제와 정권에 대해 깊이 알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통일 정책이 입안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일 문제는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당의 노림수를 볼 수 있는데 한국당이 1호 영입 인재로도 탈북민 출신인 지성욱 씨를 발탁을 했었습니다. 예. 지 씨와 이 태정공사의 친분은 굉장히 깊은 것으로도 알려졌거든요. 이 한국당이 탈북민 파격 인사로 주목을 받는 동시에 또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정하는 이 명분을 앞으로 또 확보를 할 수 있게 됐고, 통일이라는 프레임을 좀 보수 진영으로 가져오는 그런 효과도 예상이 됩니다. 한국당 공관위는 이 태정공사를 두고 서울에 전략 공천을 하되 비교적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로 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현재 한국당 텃밭인 강남구, 또 탈북자 단체가 많은 양천구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박지영 기자. 자, 그럼 한국당에 맞선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사 어떤 인물인가요? 네, 민주당은 오늘로 그 1차 인재 영입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19번째, 20번째 그 주인공인데요. 그 핵유망 기술과학자 그 이경수 박사와 최기상 전 판사가 주인공입니다. 특히 최 전 판사는 일본 수출 규제의 발화점이 된 그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해서 이목을 끌었던 인물이죠. 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그 공개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최 전 판사 오늘 입당식에서 국민을 위한 법, 국민이 중심이 되는 법, 국민이 신뢰하는 법을 만들겠다며 정치 입문을 알렸고요. 이경수 박사는 평생 쌓아온 과학기술 리더십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민주당은 그 이해찬 대표가 직접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아 지금까지 인재 영입에 공을 들여왔는데요. 그런데 그 20명의 인재 중에 오늘 그 최계상 전 판사까지 하면 법조인 출신만 무려 6명입니다. 예. 그 영입 인재 중 30%가 그 법조계라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젊은 인재를 중용하겠다는 약속보다는 그 사법개혁을 염두에 두고 치우친 영입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이 있고요. 또 이탄희, 이수진, 그리고 오늘 그 최 전 판사까지 그 이 3명의 판사 출신 같은 경우엔 그 법복을 벗자마자 정치권으로 곧바로 향하다 보니까 그 삼권 분립 원칙을 무시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한국당 쪽의 태영호 전 공사의 지역구 출마 얘기했었는데요. 민주당의 영입 인사들 전에 원종건 씨 철회를 했는데 원종건 씨가 지역구 출마를 한번 선언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비례대표 말고 지금 지역구를 겨냥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네, 아직 공식적으로는 나온 게 없는데요. 이제 이제 당에서 이 영입 인사들을 두고 비례대표와 그 지역구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되고 있군요. 네, 그래서 하지만 그 비례대표보다는 그 지역구 출마 비중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영입 인사 상당수를 그 지역구에 출마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영입 인사의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고향이나 아니면 그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전략 공천 지역에 그 투입하는 방안이 또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은 의원들의 지역구에 투입을 해서 그 물갈이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확보 가능한 비례대표 수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구를 지금 배치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박 기자, 지금 현재 민주당이 계속 이제 공천 심사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중반 막바지쯤 가고 있나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13일까지 면접 13일에 끝나군요. 13일 날 면접 심사를 면접 끝내는데요. 심사, 네. 그 민주당은 그 경선을 치러야 그 후보를 정하는 지역, 이른바 그 경선 지역부터 그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34곳 중에 134곳이 복수 그 후보 신청한 지역인데요. 예. 후보 경쟁력이 크게 차이가 없을 경우엔 그 심사 점수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르면 그 면접 심사가 끝난 이번 주말부터 경선 지역이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 민주당은 또 한 명만 공천을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입니다. 그 대상 지역은 현역 의원이 단수로 공천을 신청한 64곳과 그 원외 인사가 신청한 36곳 등 100여 곳에 이르는데요. 그 단수 후보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 무경선 공천이 이뤄진 것 아니냐, 이런 인적 쇄신에 대한 단 안팎의 그 비판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그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관리할 그 선관위도 첫 회의를 열고 조금 전 브리핑을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경선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은 야당의 통합 물결이 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호남 기반의 세 개 정당도 오늘 구체적으로 통합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통합 방식이나 통합 시점에 대해서 좀 합의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3당은 오늘 이 통합을 위한 1, 2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잠시 전에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오는 17일까지 조건 없는 통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통합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던 만큼 속도도 빠른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에도 3당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건 없는 통합, 또 신속하고 바람직한 통합, 원칙 있는 통합,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제시를 하면서 회의장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회의 결과 기득권까지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통합의 속도를 내고 있고, 또 앞으로 이 새로운 당의 당헌과 정책 논의를 위해서 이 실무소위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이 신설 합당이 될지 흡수 합당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합당이 되고 난 뒤에는 소상공인 또 청년들을 추가적으로 영입을 한다는 계획이어서 당세를 좀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리고 3당이 통합이 되면 총 28석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당 투표용지 기호 3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로서 남은 20대 국회에서도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지영, 이소희 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달 안에 종합적인 수출 지원 대책과 각 업종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세정, 통관 지원 대책, 금융 지원 대책,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책 등에 이어 관광, 소상공인 등 업종별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선거 공작에 역할을 하는 곳이 청와대임을 확인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대해 언제까지 입을 다무는지 지켜보겠습니다. 4월 총선 후 21대 국회에서는 이 불법 선거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기소권을 배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법 정의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 진상규명 청문회를 추진하고 추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해외 보안 메신저로 알려진 텔레그램.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국회 동의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됐는데요.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나온 첫 사례입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국회는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기존의 청원 방식은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국민 동의 청원은 인터넷으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자가 등록한 국민 동의 청원서는 30일간 100명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는 7일간 청원 요건을 검토해 일반에 공개하고
청원서가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은 성립됩니다. 최근 논란이 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첫 청원이 성립됐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함께 다수의 대화방에 유포한 사건입니다. 청원 내용은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채널이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의 문을 열었다며 실질적인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0만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 회부된 청원이 꼭 이번 2월 국회에서 논의돼서 20대 국회 중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청원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있는 국회 법사위와 과방위, 행안위 그리고 여가위에 회부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나면 청원은 국회 본회의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관련 성범죄 해결 청원은 이르면 이번 2월 국회에서 입법화됩니다. 국회가 사이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임채원입니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한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 A씨는 학창시절 호기심에 노출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그러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사진이 도용되고 있다는 링크를 받고 링크를 클릭한 순간 개인정보가 상대에게 넘어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후 A씨는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찍었고 그렇게 찍은 사진과 영상은 텔레그램에서 거래됐습니다. 이런 수법에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등 66명이 최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유사 대화방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가 많아 수사당국의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국제수사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들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거나 혹은 IP 우회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사 공조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가해자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더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처벌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적 보완책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텔레그램 등 SNS와 웹하드 등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을 오는 6월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의 수사 노력과 함께 국회가 관련 청원을 입법 성과로 연결해 온라인 성범죄 차단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네, 방대한 국회 정보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 열린국회 정보 포털이 이달 중에 문을 엽니다. 시민들의 국회 정보 접근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김세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정보 포털. 정보를 청구한 사람만 볼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가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공개되는 주요 정보는 국회의원, 의정활동별, 주제별, 보고서와 발간물로 4개 분야 280여 개 항목입니다. 국회의원 활동 현황과 본회의, 상임위원회 일정은 물론 입법 과정이나 국민 참여 상황, 각종 보고서 발간물 등을 손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입법부 전용 데이터 개방 플랫폼입니다. 그동안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국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일부 국회 정보를 제공했지만 입법부 차원의 정보 공개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보공개 포털과 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열린국회 정보 포털로 통합 구축한 것은 선진화된 새로운 정보공개 서비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공개되는 정보의 특성에 따라 표와 차트, 파일, 게시판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정보를 제공해 사용자의 활용도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구축된 열린 국회 정보 포털로 통합 이관해서 국민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진 정보공개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국회는 정보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 쌍방 소통이 가능한
참여형 이용자 플랫폼을 연내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투명한 국회 시스템,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회 주인은 물론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이죠. 국회 이제 각 기관은 그걸 지원하는 기관인데 우리가 그 국민의 대표들을 이 국회 주인을 잘 모시는 길이 뭔가 이건 투명하게 하는 게 잘 모시는 길이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국회가 국민의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열린 국회 정보 포털이 그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네, 오늘 뉴스엔 시작할 무렵에 지금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관련 회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회동 결과가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김현 기자. 네. 조금 전 회동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오는 17일부터 30일 동안 열기로 했습니다. 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18일에 민주당, 19일에 한국당이 각각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정부 질문 일정도 잡혔는데요. 24일에는 정치 외교 분야, 25일에는 경제 분야, 26일에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이렇게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다음 달 5일 두 차례 열기로 했습니다. 예. 또 다른 소식도 있는데요. 이 밖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오늘 회동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일단 행안위에서 논의할 걸로 보이고요. 간사 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감염병 대책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방역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신설 교섭단체 등 향후 상황을 고려한 다음에 추후에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예. 대체로 쟁점이 됐던 것들이 빨리 정리가 됐네요. 선거구 획정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했더니 행안위에서 주관하는 걸로 결론이 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정책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2월 11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네, 장고 끝에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번엔 출마 선언 후 첫 행보에 나선 황 대표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오늘도 계속됐는데요. 지난 9일 모교인 성균관대학교를 방문한 후 근처 분식집에서 학창시절을 회상하면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시 황 대표는 성균관대 재학 시절을 회상하면서 1980년에 무슨 사태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 학교가 휴교됐던 기억이 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황 대표가 1980년 당시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만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언급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가 광주 시민의 상처를 다시 한번 헤집어놓는 반인륜적인 행태를 벌였다며 사과를 촉구했고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평화당, 정의당 등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이에 대해 황 대표와 한국당은 언급한 내용이 1980년 5월 17일에 있었던 휴교령에 따라서 대학을 다닐 수 없게 됐던 상황을 얘기한 것이라면서 5.18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황 대표의 발언을 놓고 여권의 질타가 계속되자 한국당은 오늘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네거티브 공세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출마 선언 후 첫 난관에 봉착한 황 대표가 이번 논란을 어떻게 풀어내고 넘어설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인재 영입 소식, 이제 정당마다 조금씩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분위기인데요. 어제 오늘 각 언론이 앞다퉈 정격 영입이란 표현을 쓰면서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으로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태영호 전 북한공사입니다. 만약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북한의 선량한 주민들 모두 희망을 넘어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제가 북한 이권과 북핵 문제의 증인이었듯이 북한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태정공사는 1962년 평양 태생으로 지난 2016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근무 당시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기순한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민입니다. 탈북 이후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일하면서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고 국내외에서 각종 강연 활동도 펼치면서 인지도를 높여왔는데요. 특히 태정공사는 이전 탈북 인사들과 달리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혀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간판급 인물인 만큼 한국당 내에서는 텃밭인 강남권 전략공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으로는 19대 비례대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있었지만 지역구 출신은 없었던 만큼 태정공사가 1호 지역구 의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태정공사는 총선 출마 결심의 계기로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북한 어민 강제 추방 사건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왔던 청년들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정확한 판단을 받기도 전에 북송되는 걸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정 활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던 건데요.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에 안착한 태정공사가 총선이라는 또 하나의 사선을 넘고 탈북민 출신 1호 지역구 의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보수 진영의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호남 지지 기반의 야상당,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도 통합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가졌는데요. 3당은 조건 없이 옥동자를 만들어내는 통합선언 발표를 하겠다며 끝장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정치다운 정치도 못하고 분열을 거듭했던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또 미래 세대와 함께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기빈식당에서 만난 3당의 통합추진위원장들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그동안의 분열에 대한 사과의 뜻부터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능한 오늘 중으로 3당 통합의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인데요. 대한신당 유성엽 의원은 문을 걸어 잠그고 물이나 빵을 넣어달라. 여기서 결판이 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상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는 17일까지는 무조건 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도부 구성과 통합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불거질 경우 실제 통합 논의는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요. 바른미래당은 신속한 통합을 위해 바른미래당으로의 흡수통합을 제안했지만 평화당과 대한신당에서는 신설합당이 낫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협상을 분수령으로 3당이 통합에 성공한다면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해서 기호 3번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 선관위가 지급받은 최대 86억 원의 국고 보조금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3당이 과연 협상을 통해서 제3지대 통합이라는 옥동자를 순탄하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총선을 앞둔 야권의 통합 움직임, 현재 보수 진영의 통합과 호남 기반의 소수 3당 통합, 이렇게 두 갈래 통합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첫 통합 추진위 회의를 가진 3당의 논의 진행 상황과 추진 계획, 그리고 쟁점은 무엇인지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자 통합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임재훈 의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쁘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3당 통합 추진이 첫 번째 회의, 그 대한신당의 유성엽 의원이 문 걸어 잠그고 결판 날 때까지 논의하겠다, 물과 빵만 넣어달라 했는데 빵도 안 넣어야 빨리 끝나는 건데 일단 오늘 논의 끝이 난 거죠? 예, 오늘은 회의를 마쳤고요. 예.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제 원칙에 합의를 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실질적이고 또 생산적인 토의를 했는데, 첫째는 17일까지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예. 조건 없는 통합을 하자. 일정을 이렇게. 17일로 잡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의 정치 이념과 색깔에 동의하는 당 외에 많은 젊은 정치 세력들이 있거든요. 예.
이분들과 제2단계 통합을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세 번째는 당명, 당헌, 정강정책 등을 어쨌든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롭게. 예.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실무적인 소위가 가동돼야 된다는데 합의를 해서 오늘 그 세 가지 이제 소득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17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당초 정당에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15일까지는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17일까지 통합하기로 의견을 모은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제 통합의 방식은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신설합당과 흡수합당이 있는데요. 예. 어떤 방안이든지 간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13일, 14일까지는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 당의 그 내부적인 그 의견을 또 조율을 해야 되고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당초 15일까지는 저희들 어려울 걸로 봤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돈 때문에 통합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 자금과 관계없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7일 정도까지 시한을 설정한 겁니다. 예, 17일, 15일 이전하고 아마 국고 보조에서 몇 억 차이는 좀 날 것 같아 보이긴 한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합의사항에다가 기득권 포기를 포함한 조건은 통합을 하기로 했다라는 것인데 그동안에 일부 보도들을 보면은 지도체제라든가 공천권 이런 것이 결국은 통합의 논란거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이 부분도 해결이 돼서 합의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오늘은 좀 선언적인 의미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예. 저희들이 새 정치를 하겠다는 마당에 공천권을 나눠 간다든가 지분을 예전에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나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이제 싫어하고요. 예. 그런 점들은 아마 어느 당내 구성원들 간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기득권 포기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차이인데요. 아마도 이제 지도체제에 대한 개편 그러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희망과 신뢰를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저는 기득권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직은 3당 간의 완벽한 일치를 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회동을 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작업을 갖고자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통합을 할 텐데요.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관영 의원은 오늘 호남 민심이 지금 민주당에 많이 쏠려 있어서 변화의 여지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3당이 통합을 통해서 원내 3당의 위상을 갖게 된다면은 앞으로의 총선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한 필승 전략과 또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 현재 호남에서의 선거 상황이 녹록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이제 김관영 의원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항하는 그 단일 전선을 형성하게 되면 선거를 해볼 만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야 3당이 하나 되는 모습을 연출을 할 때 그래도 선거를 해볼 수 있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저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통합 과정을 통해서 처절한 자기 반성과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행보를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드린다면 제가 볼 때는 잃었던 지지를 다시 한번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요.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통합 과정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임재훈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중도 보수 진영을 아우른 통합신당 준비가 지난주 공식 출범한 이후에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명칭도 대통합신당으로 정했고요. 오는 16일 출범식을 목표로 통합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오늘은 자유한국당, 새보수당과 함께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미래를 향한 전진 4.0 대표이자 통합신당 준비 공동위원장이죠. 이현주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머리가 많이 길으셨나요? 아, 예. 네, 많이 길어서 지금 아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네, 어중간하게 길어가지고요. 다시 잘라야 돼. 네, 미래를 향한 전진 4.0 줄여서 전진당이라고 그동안에 불렀나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달 19일에 중앙당 창당대 열었는데 네. 일단 다시 이제 대통합신당에 합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네. 저희가 그랬을 때 이제 전진당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현주 의원만 생각을 할 건데 네. 그동안에 창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로 어떤 기치로 모였습니까? 네, 저희가 주로 이제 40대가 중심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뭐 아무래도 보수적 성향이 좀 강하긴 한데 기존의 자유한국당으로 좀 대변되는 그런 예. 어떤 좀 권위주의적인 보수랄까요? 좀 구보수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운동권, 주사파가 중심이 된 이 운동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저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제 30대 후반, 40대 한 후반까지의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창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건 뭐냐면 기존의 보수들은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와 집단을 너무 강조한다. 원래 보수라고 하면 자유인데 시기마다 조금 다르긴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개인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집단보다는 나 개인, 그리고 나의 자아. 그래서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자아와 개성을 존중하는 그래서 민간이 중심이 돼요. 국가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뭐 집단이라든가 뭐 노조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문재인 정권을 보면 옛날에 80년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신물이 나고 정말 모든 나라들이 지금 미래를 향해서 엄청난 속도로 전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서 특히 40대, 30, 40대들은 그래도 대부분 뭐 해외 여행이라도 또 가거나 아니면 요새는 뭐 워낙 정보들이 다 열려 있어서 우리가 유튜브만 보더라도 다른 나라를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다른 나라의 어떤 변화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가야 한다. 더 이상 과거에 캐캐묵은 얘기를 하면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강하게 30, 40대가 전진당에 많이 가세했습니까? 네. 특히 출마하고 싶은 40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전진당 1호 공약으로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을 발표를 했죠. 뭐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확대 적용하자는 건데 대통합 신당의 공약으로 좀 이어지겠죠? 네, 저희가 이걸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원칙에 맞게 하자라는 거죠. 이제 꼼수는 우린 거절하겠다 이런 거고. 아니 분명히 대체 공휴일 한다고 해놓고 이 토일이 다 놀잖아요. 어쨌든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토일이 같이 끼게 되면 그다음에 하루밖에 대체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꼼수는 좀 우리가 한다 그랬으면 하고 안 한다 그러면 안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한다고 그래놓고 어중간하게 실행을 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고 또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5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는 놀 때 놀고 일할 때 확실히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현주 의원 하면은 그동안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공통적인 질문이 될 것인데 민주당 계열이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중도 성향으로 알려졌던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거쳐서 지금 이제 전진당과 더불어서 보수를 대표하는 이제 대통합신당에 가세하게 됐는데 그동안 이렇게 옮겨온 경위에 대한 뭔가 계기라든가 이런 걸 좀 설명하신다면요. 네, 저는 뭐
저는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를 하지 둥지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제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보수 세력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좀 억압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어요.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나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투쟁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게 우습게도 민주당이 힘이 세지면서 또 그다음 운동권들이 가세를 많이 하게 되면서 이 민주당이야말로 사회주의적 그런 가치관에 기반한 개인을 무시하고 집단의 노조라든가 어떤 집단의 어떤 틀 속에서 개인을 억압하는 그래서 자유를 억압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저는 이런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강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정말 자유를 생각하고 민주당을 저처럼 지지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민주당의 변화에 대해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저는 우리 선배들 중에서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민주화 세력 예전에 정말 진심으로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이 최근 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렇게까지 망가졌는가 상권 분립을 비롯해서 그러면 저는 우리가 어떤 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당이 그 가치를 버리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도 묵과하고 참고 있어야 되나 저는 네. 많은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처럼 커밍아웃을 하고 커밍아웃이 아니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이 이런 상태로 자유와 민주주의 억압하는 당으로 간다면 우리는 다 탈당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아까 일단 그 보수 통합에 같이 합류하기로 이제 하셨는데 네. 지금간의 행보를 얘기한다면 어떤 분들은 개혁 보수라고 좀 용어를 수정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네. 지금 이제 이현주 의원께서는 기존의 보수 진보 이런 용어로 본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규정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자유주의라든가 무슨 다른 용어로 규정하겠습니까? 굳이 뭐 얘기하자면 제가 제 책에 나는 왜 싸우는가라는 데도 썼는데 예. 자유주의적 보수겠죠. 전 자유주의자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기존의 보수는 좀 권위주의 보수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보수가 세대가 흘러가면서 제 또래들은 자유주의 보수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변화된 세대를 대변하는 보수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보수의 혁신을 주장하는 신보수 세력이라고도 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승민 의원이 한국당과의 신설 합당 제안하면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죠. 제3의 신당으로 합쳐지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은 통합신당준비위원회에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뭐 이 통합신당 준비위원회에서 지난주에 이미 사실은 신설 합당 방식으로 3당이 합당을 하고 그 합당하는 신설 합당되는 신당에 뭐 안철수 세력이라든지 기타 시민사회 세력들이 합류를 한다 이렇게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결론이 안 났던 게 뭐냐면 이 새로운 보수당이 당으로 참여를 하는 거냐 합당에 아니면 의원들이 개별 입당을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서 저희가 새로운 보수당에다가 측에다가 최후 통보 뭐라고 해야 되죠? 최후 통첩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 내려달라. 왜냐하면 이번 주에 각 당의 전국위원회가 열려서 합당 결의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전까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전국위원회 예를 들어서 저희 당만 하더라도 우리는 전국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한다라고 해야 될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과 통합한다라고 합당을 한다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형식적이지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 사이에 이제 이번 주말 들어서 새로운 보수당 안에서 경론 끝에 의원들이 합당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을 상당히 압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행히 합당이 3당이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틀은 있지만 이제 그래서 이 합당하는 당의 실무적인 것들을 수행기구에서 합당 결의를
이어받아서 여기서 합당에 대한 합동회의를 하게 되면 최종적 결론이 나는데요. 예. 그것 외에 사실은 이 합당에 참여하는 많은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합당 당사자는 아니지만 안철수 세력이라든가 시민사회 세력이라든가 또 바른미래당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세력들을 대변하는 어떤 정치적 최종적 의사결정 기구가 바로 신당 준비위원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여기에 정치적 최종 의사결정에 권한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그게 맞는 얘기다. 네, 지금 이제 공동위원장, 공동대표들을 네. 맡고 있는 5분 이제 그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동안에 보면은 이현주 의원은 보수 통합의 중심에는 광화문 투쟁 세력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해왔던 걸로 봤었는데요. 네. 사실상 최근의 통합은 조금 그것하고는 다른, 정당으로 보자면은 지금 이제 전진당을 포함한 한국당과 새보수당, 거기다가 중도를 겨냥하는 이른바 그 시민단체를 표방해왔던 세력과의 합류하는 양식이 다른데 뭐 그냥 동의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제도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했었고, 물론 이제 시민사회 세력 중에서 광화문에서 함께 투쟁해왔던 세력들이 일부 합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 자유통일당이 밖으로 따로 나간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 연유에는 사실은 이 합당의 논의가 신당의 논의가 지나치게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복당 논의로 진행이 되면서 약간의 어떤 갈등이 빚어진 탓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실질적으로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쨌든 지역구를 출마하려는 많은 세력들은 이 통합신당 논의에 지금 합류해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 어떤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각 당이 이렇게 조금씩 갈라지면서 불가피하게 좀 분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구 문제는 만약에 하나 뭐 몇 명이라도 겹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연대 논의를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광화문 세력이 합류해야 된다라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번 통합신당의 가장 큰 정신이 뭐냐? 반문재인 전선입니다. 반문재인 전선. 뭐 그거 외에 이제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전선입니다. 그래서 이 반문재인 전선 대 문재인 정권을 중심으로 한 그 운동권 세력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전면적으로 그동안 한 3년여에 걸쳐서 투쟁해온 세력이 바로 광화문 세력이고 이 광화문 세력이 예전에는 좀 일부 친박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지난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대중 세력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투쟁의 강도하고 국민들 그냥 유권자들의 지지 신뢰하고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요. 지난 뭐 탄핵 때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보면 민주당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면 촛불 정신을 들먹거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촛불 집회에서 사실은 주도를 했던 어떤 그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다는 아니죠. 민주당 지지층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흐름을 가져갔던 이 어떤 큰 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 정통성이 광화문에 있다. 그리고 광화문 투쟁이 있기 때문에 비단 그것이 그런데 광화문에서 투쟁한 그 어떤 단체에 국한돼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광화문에 나왔던 10월달 이후에 나왔던 수많은 다양한 세력들이 이것이 하나의 용광로가 돼서 통합신당으로 발현이 되었을 때 이것이 반문재인 전선의 정신을 상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21대 국회에서 강한 야당을 좀 형성을 해서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수차례 밝히셨죠. 현재 상황 이라면은 통합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꺾고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의석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저희가 하기 나름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저는 또 어떤 중도 세력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어떤 적폐청산이라고 할 때 처음에 진짜 진정하게 우리 사회의 어떤 잘못된 부조리를 개혁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배신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분노를 반드시 우리가 이 선거를 통해서 이 분노를 표출하고 심판하는 데 힘을 보태야 된다고 남은 생각합니다. 기간 동안에 지금 또 한 번의 뭔가 변수가 생길 거라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은 승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뭔가 새로운 정비라든가 변수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밑바닥의 민심은 반문재인 그게 훨씬 더 크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결집시킬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통된 어떤 의식과 주제를 가지고 이 국민들의 분노와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를 어떻게 결집을 시키고 여기서 표를 연결시키냐 그것은 우리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지역구가 이제 광명이었었는데 일찍이 지금 21대 총선에서는 부산 영도 지역구가 중구 영도구인데 원래 그 계획대로 지금 출마를 그렇게 가실 제가 겁니까? 뭐 아직 출마 의지를 밝힌 적은 없는데요. 출마 의지 선택도 여지가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지금은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일단 통합에 제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역구에 대해서 깊이 이제 고민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저는 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부울경 지역을 석권하는데 내가 기여를 하겠다. 이른바 PK 지역으로는 가겠다. 네, 그런 얘기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러한 선거를 지휘하는데 어디를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이것은 이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이제 21대 국회에 진입하게 되면 3선이 되시는데 당장은 지금 아까 문재인 정부 심판을 이제 정치적인 목표라고 하셨는데 정치인으로서의 큰 구상을 얘기하신다면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정말 미래가 희망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저도 사실 40대 후반인데 저보다 더 젊은이들이 지금 보면 희망이 없이 굉장히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들한테 어떤 그 동기를 유발하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게 하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데는 그것은 정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한 얘기도 좋고 또 잘잘못을 따지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이제 제발 저는 국민들한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이걸 우리가 또 때로는 서로 타협하면서 앞으로 가기 위해서 양보해야 되는 게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전 세계의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낙오되고 만다라는 절박한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런 방향으로 국민들을 비전을 제시하고 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또 새로운 어떤 리더십이 또 부상되는 이런 시점에서 제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전진당 이현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틀째 탁했던 공기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해서 차츰 깨끗해지겠습니다. 오늘 밤 전남 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충청과 남부, 또 내일 오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는데요.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와 함께 또 강한 바람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